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제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저를 볼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요? 또 저만 슬퍼하나요? 나는 슬픈데. 자, 이제 우리 어휘하고 어법 2시간 하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은 다 탑재가 끝나는 겁니다. 참 보람찬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이제 여러분도 개념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고 배웠던 개념들을 문제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언어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이 개념들을 다 20강까지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들은 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교재를 보고, 교재를 보다가 또 다시 이해가 안 되면, 분명히 옛날에 공부했었는데 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은 다시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 찾아가서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이 3월 개학하기 전까지 이 개념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분명 3월 첫 모의고사, 고3 올라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달라진 모습, 달라진 등급, 달라진 점수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허풍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니까 한번 걸어봐도 괜찮아요. 선생님 믿고, 알겠죠? 선생님 믿고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자, 이제 정말 그 많은 개념들 중에 우리를 가장 괴롭힐 것만 같은 그런 어휘하고 어법이 남았습니다. 아, 어휘, 어법. 어떡하지? 나는 지식이 없는데. 학교에서 문법을 배운 적도 딱히 없는 것 같고, 우리 학교는 문법을 선택도 안 했고, 교과서조차 없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지? 나 항상 이거 나오면 한 문제씩 꼭 틀리던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언제 안 도와주는 거 봤어요? 역시 어휘어법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솔깃하거든요. 자, 무슨 제목이에요? 아하! 지식 없이 푸는 어휘다. 아하, 여러분을 위한 거죠. 그쵸? 왜?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쵸? 선생님도 지식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보다야 많겠죠. 그런데 꼭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지식들이 다 필요한가?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또 문제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용지물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문제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솔깃하죠. 그쵸? 자, 지식이 없이도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번 시간에 마구마구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지식이 없이 풀 수 있다 하더라도요, 상식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달달 외우고 뭔가를 막 깊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노트 정리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적어도 문제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몇 가지 상식과 함께 그리고 이 어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어휘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휘에서 꼭 필요한 궁극의 키워드 5. 자, 다이어, 반이어 뭔지 알아두세요. 앞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식이니까. 상식이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다음에 중심, 주변.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선생님 지리 아니에요? 지리? 자, 지리 아니고요. 언어에서도 중심과 주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뭔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합성어. 나 이거 진짜 싫은데. 파생어, 합성어 이런 거 너무 싫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역시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 표현. 자, 이 관용 표현이라는 거는 보니까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전에 우리가 무슨 쓰기 부분에서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 풀 때도 이 관용 표현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소설에서도요, 말하기 방식, 이런데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이런 거 여러분 문제 풀다가 접해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비문학에서도 논지전개 방식에서 관용 표현이라는 말이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가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준 이 5가지가 꼭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야 할 상식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어휘 문제들을 한번 두 부류로 나눠봤어요. 자, 어휘 문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여러분, 어휘 문제가 과연 앞에 쓰기 어휘어법 6번부터 12번까지에 나오는 그 한 문제, 그쵸? 그 사이에 11번이나 12번으로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자, 어휘 문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 바로 11번 또는 12번에 나오는 어휘 단독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렇죠. 지문 사이사이. 자, 지문 사이사이에, 자, 그 지문에 관련된 문제로 뭘 물어보던가요? 그렇죠. 무슨 한자 성어가 나오거나 한자 성어 안 물어보는 해에는 속담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자, 지문에 밑줄 친 A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쵸? 자, 그래서 A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해서 A의 무슨 뭐 가르다 이런 말 나와 있고 그러면서 1번에 뭐 물살을 가르다 뭐 여기에 승패를 가르다 뭐 여기에서 뭐 뭐를 가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르다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거랑 가장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걸 찾으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 어떤 식의 어휘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요. 그렇죠. 단어 물어보는 거. 특히 한자어의 의미와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에 밑줄을 딱 쳐놓고 이 밑줄 친 기억과 바꿔쓰기에 적합한 한자어는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헷갈려 할 만한 그런 한자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병합, 융합, 먼합, 뭐 통합, 뭐 이런 합으로 끝나는 것들을 쫙 내놓고서는 자, 기억에 나와 있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골치 아프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어휘 문제는요,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해에, 즉, 이 모의고사 한 회당 혹은 수능 한 그 문제 세트당 이렇게 4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4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은요, 일단 여기 보세요. 한자 성어나 속담 문제. 그쵸? 자, 이거하고 한자어 문제.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한자 성어 속담은요, 일단 그게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그 한자 성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한자어도 마찬가지예요. 융합하고 병합하고 통합하고 어떤 차이인지 물론 여러분이 사전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감으로라도 여기에 더 적합한 게 무엇일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선생님도 안타까워요.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생님 머리에서 USB를 뽑아서 여러분 머리에 꽂아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학기술이 아직 선생님의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과학을 전공할 걸 그랬나 봐요. 컴퓨터를 전공해서 이런 기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자, 제 USB를 여러분 머리에 꽂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다고 과학이 발전될 때까지 우리가 수능을 안 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방대한데? 국어사전 막 다 씹어 먹어요? 아니죠. 언제 씹어 먹고 있어요? 배탈 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또 무슨 어휘사전 막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봐야 될까요? 뭐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뭐 이런 엄청 많던데? 선생님도 한번 보려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책이 좋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서점에 가서 봤어요. 수능 필수 어휘집. 너무 두꺼워요. 수능 필수 어휘집인데 너무 두꺼워. 거의 사전이에요. 이거를 언제 하고 있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요. 자, 또 얘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연계 교재가 있다. 그렇죠? 자, 수능의 70%는요, EBS 교재와 연계가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 연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이건 연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연계라는 것은요,
그렇죠. 핵심 개념, 핵심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휘 부분에서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우리 연계 교재 많긴 하지만, 그쵸? 몇 권 되죠, 그쵸? 자, 이 연계 교재의 구석구석에 들어있는 한자성어 속담들, 또 한자어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 수능에서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 좁혀졌죠. 그죠? 자,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모든 한자성어, 모든 고사성어, 사자성어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뭐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아시겠죠? 연계 교재가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 두십시오.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정리하세요. 영어 단어장은 만들면서 왜 언어 단어장은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나 네이티브 스피커야, 한국에서. 그죠? 여러분 다 한국어의 원어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모든 단어를 아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알면 이거 틀리지 말아야죠. 틀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한국어에서도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 단어장으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가지고 해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네모를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선생님 11번이나 12번에 둘 중에 하나 나오는 어휘 단독 문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요 문제도 사실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해서 쉽게 풀어낼 수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자, 요거는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11번이나 12번으로 출제가 되는, 너무 이렇게 하니까 두 문제 같죠? 그냥 11번이라고 통일을 해버립시다. 자, 11번에 나오는 어휘 문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에는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전을 가지고 찾아봐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요. 자, 우리 다른 쓰기 문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 이 문제 역시, 자,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두와, 안 까먹었죠? 자, 문두와 11, 한 것은 이게 문두죠. 자, 그 다음에 보기와, 자, 그리고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보세요. 어휘나 어법 모두 다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보기에 제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에는 그 어휘와 관련된 원리 혹은 이론,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 2, 3, 4, 5번에는 뭐가 나오냐? 실제 언어 사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사례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아하니 어떤 문제겠어요? 자, 이 원리를 사례에다가 적용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가끔 이게 반대일 때도 있어요. 보기에 사례가 주어지고 그리고 선택지에 이런 원리나 이론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원리가 적절한가? 그거를 따져서 풀어주라는 얘기죠. 결국 이것도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론 하나하나, 원리 하나하나를 밑에 있는 선택지와 1대1로 대응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휘에 관련된 이론?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휘론 이런 거 공부 안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이론은 다 제시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뭐냐? 가끔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 별로 힘도 안 줬는데 요즘 또 운동을 좀 했더니, 자, 보기가 어떤 원리나 이론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선택지의 원리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거를 읽는데 이론은 주어졌는데 문제는 가끔 이 보기들이
또띠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한글로 돼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용어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다이어는 이런 식으로, 뭐 반의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툭 던져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설명을 줍니다. 그런데 가끔 조금 어렵게 나오면 너무 당연한 단어들, 너무 기초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개념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예 이론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분명 한국말로 써 있는데 외계어로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원리 이론,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필요 없어요. 보기에 주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기를 읽을 수 있는, 그쵸? 핵심 개념들, 즉 다시 말해 상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 상식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할만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이제부터 선생님이 몇 가지 어휘에 꼭 필요한 상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가 뭐냐? 언뜻 봤을 때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아예 뿌리가 같냐, 뿌리가 다르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이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 손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자, 손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때 손의 1번 뜻, 손의 2번 뜻, 손의 3번 뜻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동음 이의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사전에서 손을 찾았는데 손01, 손02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단어로 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전을 찾은 화면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손에 그냥 손 이렇게 나오질 않고 손 01 이렇게 나왔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손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손이었는데 자, 손 해놓고 명사 이렇게 주어져 있죠. 품사 이름이. 그런 다음에 보니까 손이라는 것이 하나의 뜻만 가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번 뜻, 3번 뜻, 5번 뜻 선생님이 여기다 넣어놨죠. 사실은 중간에 2번, 4번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생략한 거예요. 뭐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 손이라는 하나의 단어에도 여러 가지의 뜻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손 하면 뭐죠? 이거잖아요. 이거. 자, 이게 손입니다. 그래서 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그죠? 얘죠. 손등, 손바닥, 그 다음에 손목 이걸로 나뉘며 그 끝에 5개의 손가락이 있어서 무엇을 만지거나 잡거나 한다. 이게 손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라는 것이 올 가을에는 손이 모자라서 농사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이런 말을 가끔 쓰잖아요. 여기는 손이 남으니까 여기서 사람을 좀 보내줄게. 자, 이런 말도 가끔 씁니다. 그때 손은 뭘까요? 여기는 손이 남아. 손이 5개? 히드라. 이런 거 아니죠. 그쵸? 이때 손은요, 일손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 이거는 뭘까요? 아니, 걔가 이제 그런 사업에까지 손을 뻗쳤단 말이야? 그때 그게 뭘까요? 그 사업이라는 게 물질이고, 물체고, 거기다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안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때 손을 뻗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시작은 뭐죠? 다 이 손에서 나온 겁니다. 즉, 뿌리는 하나예요. 자, 뿌리는 하나인데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된 의미가 또 다른 의미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 때, 즉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다이어라고 한다는 뜻이죠. 다의가 뭐겠어요? 의미가 다.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다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음이의어는 뭘까요? 자, 동음이의어라는 건 뭐냐면 동음이라는 것은 음이 같다. 즉 똑같이 발음하고 똑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다? 이게 뭐예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즉 다이어는
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의 의미이지만 동음이의어라는 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똑같은 글자로 쓰게 되었을 뿐, 똑같은 발음을 하게 되었을 뿐,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달라서 사전에는 동음이의어를 어떻게 실게 되느냐? 완전히 다른 단어로 실게 되죠. 마치 손과 솜을 싣는 것처럼, 그쵸? 완전히 다른 단어잖아요. 그쵸? 손과 솜을 사전에 올려놓는 것처럼 이 동음이의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공일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손공일을 보세요. 자, 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자, 아까 그 단어의 6번 뜻, 7번 뜻, 이것이 아니라 6번 뜻, 7번 뜻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단어로 번호를 붙여서, 그쵸? 그 다음에 1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죠. 그쵸? 자, 무슨 얘기냐? 이 손이랑 관계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똑같은 글자를 사용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 찾아온, 손님 할 때 그 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손은요, 뭐 다른 곳에 찾아온 사람, 뭐 영업하는 장소에 찾아온 사람, 뭐 손님 오셨어요. 뭐 이럴 때 그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랑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얘 뿌리가 달라서 얘네들은 뭐 동음이의어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사전에는 각각 마치 손과 손의 관계처럼 서로 다른 그런 단어로 실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이어와 그리고 동음이의어가 왜 중요할까? 나는 문제를 풀면서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중요할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언어 영역은요, 모든 개념들이 뭐 할 수 있다? 변신할 수 있다. 트랜스포머, 또 막 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 동음이의어 이런 개념, 이런 용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용어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그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2011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17쪽에 있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다이어와 동음이의어를 활용해서 낸 문제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이어, 동음이의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개념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11번.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 절차를 보니까 각 용례에서 들다의 의미를 확인한다. 들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들다라는 말이 계속 여기 보니까 들다 6개가 나와 있는데 이 6개의 들다를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들다가 들다 1, 들다 2, 자, 이런 식으로 동음이의어 2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 6개잖아요, 예시가. 그쵸? 즉 얘네들은 어떤 것들은 이 들다 01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것은 들다 02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의 관계는 뭐겠어요?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는 다이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의 관계는 동음이의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을 알고 보면 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뭘 분류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가지고요. 자,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기가 들다가 있고요. 가방을 들다가 있어요. 얘네는 어떨까요?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감기가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감기가 내 몸속으로 슉 들어온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가방을 들다는 뭐예요? 가방이 내 속으로 슉 들어오면 안 되죠. 큰일 나요. 병 나요. 자, 가방을 들다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휙 든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봅시다. 이 들다를 밖에서 안으로 슉 들어온다의 그 들다라고 보고요. 자, 이거를 아래에서 위로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감기가 들다는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쵸? 가방을 들다의 들다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다음 디귿을 그럼 볼까요? 단풍이 들다. 이건 또 뭡니까? 단풍이 이렇게 들린 건 아니겠죠. 그쵸? 뭔가 그 초록색 나뭇잎에 붉은색의 그런 색소가 슉 들어온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단풍이 들다도 여기 슉 들어온 거. 여기로 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다. 이거는 뭡니까? 고개를 들다. 자, 고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휙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짝 놀랐죠. 선생님이 갑자기 앞으로 와서. 그쵸? 고개가 이렇게 확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고개를 들다는 뭐예요?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위로 휙! 이게 바로 고개를 든 겁니다. 그쵸? 가방을 휙 든 것처럼 고개를 휙 드는 거예요. 머리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아래에서 위로 이런 의미가 약간 있어요. 자, 리을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반기를 들다. 이거는 뭡니까? 반기. 이 기가 전기 올려. 백기 올려. 여러분 이런 게임 해봤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엄청 유행했어요. 또 세대 차이 나나? 자,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 기를 들다. 이거니까 이것도 휙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반기. 요거는 어디 들어간다?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보험을 들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보험에 슉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보면은요. 그냥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와 동음이의어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아, 그걸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보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들여다 보인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역, 디귿, 피귿, 니은, 리을, 미음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 다이어라는 것, 동음이의어라는 것 어떤 차이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선생님이 중요한 게 뭐냐? 다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다이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상식으로 푸는 문제. 즉, 지식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뭔가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지식 없이도 뭔가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거였죠. 자, A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거는 어휘 단독 문제가 아니라 비문학이나 문학에서 그죠? 지문 속에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지문의 어딘가에 밑줄을 쳐놓고 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죠. 밑줄 친 부분이 A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뭐 다 봤겠죠. 왜냐하면 꼭 한번 출제되거든요. 출제 안 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출제만 했다 하면 이 문제만 나왔다면 나는 틀린다. 손 들어보세요. 많아요. 그쵸? 얘만 나오면 틀린다.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가르다. 자,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요. 자, 1번에서 보니까, 자, 여기에 뭐가 가르다. 여기에, 자, 방향을 가르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래 놓고 여기에 뭐 승패를 가르다. 자, 이게 있고. 자, 2번에, 자, 여기에서 뭐 인파를 가르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뭐 여기서 수풀을 가르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르다를 놨는데,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랑 비슷한 게 이 뜻이랑 비슷한 뜻이 이 뜻인가? 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둘 중에 헷갈리다가 하나를 찍었는데 틀리더라. 많이 경험해본 일이죠. 그쵸? 왜 틀리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가르다라는 하나의 단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온 거죠. 즉, 이 가르다는 뭘까요? 다이어예요. 그래요. 이 문제는 결국 다이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이거를 의미로 접근하면 틀려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하나의 단어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여러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의미들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뜻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뜻으로 접근해서 보면은요, 겹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답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럼 어휘인데 뜻이 아니면 선생님 뭘로 풀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다이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들은요, 뜻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 걸까? 도대체 저희 무슨 말일까?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2011년 9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봅시다. 자, 밑줄 친 부분이 A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그쵸? 익숙한 문제예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은요, 그 비문학 지문이에요. 전체는 아니죠, 물론. 그 중에 이 단어가 A가 나오는 부분만 선생님이 따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A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뜻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A를 찾아보니까 따르면이에요. 그러면 이 따르면하고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거라면 어떤 걸까? 1, 2, 3, 4, 5번을 보세요.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왜요? 이거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1번에 따르면, 2번에 따르면, 3번에 따르면, 4번에 따르면, 5번에 따르면 다 그 따르면 아닌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1번하고 2번 따르면의 차이를 알겠어요? 1번하고 2번의 따르면의 차이 모르겠죠. 그쵸? 자, 의미를 가지고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안 헷갈릴까? 자,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뜻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100% 틀려요. 뭐 100%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맞을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은요. 하지만 거의 99%는 틀립니다. 왜? 뜻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쵸? 뿌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뜻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의미, 즉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접근해라? 구조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뜻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비슷한 뜻, 가장 정확하게 똑같은 뜻으로 쓰이려면은요, 그것이 쓰이는 문장 구조까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 따르면을 보시면은, 자, 따르면. 자, 얘가 꼭 같이 데리고 가는 구조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여기서 따르면 같은 경우에는 얘랑 짝이에요. 얘랑 같이 가요. 자, 그러면 이에 따르면이라고 했을 때, 이에 따르다는 뭐뭐애를 같이 가지고 다니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선택지들 중에서 자, 뭐뭐애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뭐뭐애 따르다 이런 구조로 있는 걸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죠. 5번 하나. 원칙에. 얘가 답이에요. 끝!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어이가 없죠. 그쵸? 어이가 없게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구조로 접근했을 때 여러분 구조까지 똑같아야 의미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자, 이렇게 애라는 구조를 가진 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이 애라고 돼 있는 게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구조가 같은 게 몇 개가 더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그 중에서 또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찾아내죠? 자, 뭐냐? 자, 보세요. 자,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어머니 말씀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다고 합시다. 자, 구조를 비슷하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둘 다 N데. 자, 그럴 경우에는 뭘 보냐? 자, A에 나와 있었던 요 부분과 지금 여기 말씀에 그리고 원칙에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지금 아까 A 같은 경우에 이에 따르면이었잖아요. 이가 뭔데요? 이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이에 따르면이라고 했다면 이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말을 받아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말을 보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기준이잖아요. 그쵸? 자, 결국 이 A는 기준에 따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하고 원칙하고 이 둘 중에서 기준과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진 거, 더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걸 찾으면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또 5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정말 여러분이 많이 받고 또 많이 틀렸지만 뜻으로 접근하면 틀린다. 구조로 접근하고 만약에 구조가 똑같은 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 구조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좀 더 속성이 비슷한 것으로 찾아준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118쪽에 2011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기출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기억, 나오는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나오는이 있는데 일단 뭘 찾아라? 이 나오는과 같은 뜻인 걸 찾으면 헷갈려요. 구조를 찾으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나오는이 데리고 다니는 말을 한번 보세요. 얘는 뭘 데리고 있나요? 자, 어떻게? 어디에? 그렇죠. 자, 광고에. 자, 결국 얘는요, 어디에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자, 어디에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자, 1번. 신문에 됐네요. 신문에 나오는. 자, 그 다음에 2번 흐린 날에 여기도 역시 어디 이 애가 있네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세탁물 속 애가 아니라 에서죠. 그쵸? 세탁물 속 애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나오니까 3번은 안 되죠. 4번 수도에서, 5번 씨를 뿌린 곳에서. 그쵸? 자, 그래서 3, 4, 5번은 다 어디에가 아니라 어디에서니까 얘는 구조상 탈락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1번, 2번.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돼요? 구조는 두 개나 같은데? 그렇죠. 광고랑 좀 더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주면 신문이겠어요? 흐린 날이겠어요? 에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광고랑 흐린 날이 가까워요? 광고랑 신문이 가까워요? 당연히 신문이 가깝죠. 1번이 답이다.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그럼 안 틀려요. 되셨죠? 자, 그래서 다이어와 동음이유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매번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 개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이어가 있는데 선생님 반이어 그걸 누가 몰라요? 우리 반이어 다 반대말이잖아요. 남자, 여자, 뭐 위, 아래 이런 거 반이어 아니에요? 맞아요.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 선생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남자랑 여자가 반이 관계냐? 이걸 물어보겠어요, 여러분한테? 아니죠. 그렇죠? 반이어와 관련된 뭔가 좀 더 복잡한 거를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머리에 쥐날 것 같죠? 안 쥐나요? 쉬워요. 자, 반이어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와, 선생님 이게 무슨 개념?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반이어의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한 단어의 특성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또 한 단어의 특성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죠? 자, 맨 위에 거 플러스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마이너스 같죠? 네 번째 거 플러스 같죠? 모든 성질이 똑같은데 딱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대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반이어의 개념이에요. 모르겠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쓴 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처녀의 반대말이 총각이에요. 자, 그럼 가만히 봅시다. 일단 이 처녀와 총각이 반대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보세요. 자, 그냥 반대말이지.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쵸? 외국인한테 여러분이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국인이 왔어요. 처녀와 총각은 무슨 관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거 그냥 반대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안 되죠. 그건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처녀와 총각은 다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자, 처녀도 사람이고, 총각도 사람이야. 자, 플러스라는 건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에요. 처녀는 연령대가 높지 않고 총각도 연령대가 높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 결혼은 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결혼을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때요? 자, 처녀는 결혼을 안 했죠. 총각도 결혼을 안 했죠. 그쵸? 여기까지는 그럼 어때요? 같은 단어인 것 같죠. 그러면 도대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외국인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처녀는 사람이고 연령대도 높지 않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 중에서 자, 여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처녀는 그렇고요. 총각은 여자가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나머지 성질이 다 똑같이 있는데 딱 하나만 반대가 되었을 경우, 이럴 경우에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럴 경우에만 이 두 개를 반이어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반이어의 개념은요, 뭐냐면 그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 요소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소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지금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언어생활 지문을 풀거나 혹은 이 어휘의 문제를 풀 때 많이 보게 될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단어냐? 의미, 자질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의미, 자질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의 단어를,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의미들로, 구성 요소들로 분석을 했을 때 이 하나하나를 의미, 자질이라고 합니다. 자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의미, 자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른 의미, 자질은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른 경우,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이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반이어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할머니하고요, 할아버지. 반이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자, 사람이시죠? 연령대 높으시죠? 결혼 조건은 뺍시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이냐, 남자이냐. 이 차이, 즉 하나만 달라져서 반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할머니와 소년의 경우 반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사람이죠. 그런데 연령대, 소년은 연령대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여자고 소년은 여자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어때요? 두 개의 특성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땐 반이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반이어는 반드시 한 가지 의미 자질에서만 반대가 되어야 한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할까? 나오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11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011년 6월 모의평가에 이 개념을 그대로 활용한 지문이, 문제가 보세요. 11번이잖아요. 어휘 단독 문제로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반이어의 원리에 대해서 반이어와 관련된 이론이 보기에 주어진 경우, 이러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왜? 괜찮으니까. 우리 이거 알고, 몰라도,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걸 읽고 풀면은 되니까. 하지만, 이런 게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상식으로 처리해버리면, 평가원에서. 이걸 여러분의 상식으로 처리해버리면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이어의 개념까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거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5번이에요. 일단 풀면서 여러분이 5번이 답이지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왜 답이고 나머지는 왜 답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개념은 뭐냐면요. 바로 중심 의미 대 그리고 주변 의미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의 개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아까 다이어를 배웠는데 다이어, 예를 들어 손이다.
하면 손은 이 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손에서 뻗어나가서 일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세력이나 영향력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이 손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의미, 기본적 의미가 뭐냐? 바로 중심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뻗어나간 의미들, 다른 의미들, 일손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변 의미, 또 다른 말로 확장 의미라고도 하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할까?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냐 하면은요. 자, 거기 한번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세요. 자, 보기를 봅니다.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중 비유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즉, 문자적 의미를 이게 뭐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 의미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다? 기본 의미, 중심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중심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비유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 자, 원래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비유적 의미로 확장하는 것이다. 즉, 아까 얘기했던 확장적 의미 또는 주변적 의미를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가 이거예요. 자, 손 했을 때 이거.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보니까 고문으로 수용자들은 피땀을 흘렸다. 피땀이 있고요. 니은을 보면 이곳이 피땀으로 읽어놓은 땅이다. 해서 또 피땀이 있습니다. 이때 피땀과 피땀은 같은 뜻이냐라는 거죠. 아니죠. 자, 기억을 보면 고문으로 피와 땀을 흘렸을 때 이건 정말 피하고 땀이에요. 그런데 니은에서 보면은요. 피땀으로 읽어놓은 땅이다 할 때 자, 땅 삽질을 합니다. 자, 삽질을 하는데 쟁기질을 하는데 자, 정말 피를 흘리면서 했어요. 웬 호러예요, 갑자기. 그죠? 자, 이거는 이때 이 피땀이라는 건 정말 피와 땀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물론 땀은 흘릴 수 있겠죠. 그럼 피는 어쩔 거냐고요. 자, 이때 피땀이라는 것은 자, 거기 나와 있듯이 보기에 밑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라고 했죠. 그쵸?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 기본 의미, 중심 의미가 아니라 이때 피땀은 노력이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즉 확장적으로, 주변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봐요. 1번, 음식을 그릇에 담아 먹다. 좋아요. 이때 그릇은 정말 그 그릇일 거예요. 니은,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만한 그릇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릇이에요? 그죠? 걔 그릇이야. 긴 그릇. 아니죠. 그쵸? 자, 이 그릇이라는 거는 그만한, 어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만한 성품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니은은 뭐예요? 바로 비유적 의미로 쓰인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기억. 아이들이 쇳조각을 주어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이때 정말 쇳조각, 철. 자, 근데 니은은요. 그 사람은 성미가 고약한 것이 쇳조각이야. 그 사람이 쇳조각, 어떻게 사람이 쇳조각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지. 역시 이것도 고약한 성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1000만 사람이 적의 총칼에 쓰러져서 죽었다. 그렇죠. 총과 칼에 정말 맞아서 죽은 겁니다. 정말 총칼, 문자적 의미죠. 그런데 니은을 보시면 문인의 붓끝이 총칼보다 더 힘 있는 것이다. 진짜요? 붓하고 총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이겨요? 내가 붓 이렇게 들고 싸우자 이러다가 죽어요. 그죠? 자, 정말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력보다 지식의 힘, 그쵸? 글의 힘, 이게 더 크다는 비유적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 4번. 자,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잔다. 이 품은 정말 품이죠. 그런데 니은에 그들은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조국? 물론 교수님도 계시죠. 그런 성함을 가진. 그런데 여기에서 조국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라예요. 나라라는 거는 어떤 품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적 의미,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경우입니다. 5번이 답이겠죠? 잘못된 거. 자, 그는 정말로 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쳤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 의미, 비유적 의미의 의미로 쓰인 게 그런 관계로 쓰인 게 아닌 겁니다.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주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가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두 개념이 남았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한 가지로 묶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합성어와 관용 표현입니다. 자, 이 합성어와 관용 표현은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합성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어법 부분에서 문법적으로는 다시 가르쳐 줄 건데, 여기서 어휘에서 왜 이건 선생님이 가지고 들어왔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떤 합성어와 어떤 관용 표현은요, 자, 이런 의미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만나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냈는데, 이 표현의 뜻이 A의 뜻과 B의 뜻을 단순히 합치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A와 B가 만나서 A, B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C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합성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어의 그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 그런데 합성어 중에는 구성요소 각각이 원래의 의미를 이겁니다. 자, A라는 구성요소와 B라는 구성요소를 붙여놨는데 얘네가 A, B라는 뜻을 가지지 못하고, 즉 각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C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있대요. 예를 들어 그는 밤낮 게으름만 피운다 에서 이 밤낮이라는 단어는요, 밤과 낮이 합쳐진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합쳐져서 밤낮이라는 단어가 되었을 때, 자, 이 밤낮은 정말 밤과 낮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침하고 저녁, 애매한 시간, 새벽 이런 시간에는 부지런한 걸까요? 아니죠. 밤낮 게으름만 피운다 했을 때는 밤과 낮과 이것뿐만 아니라 새벽과 뭐 아침과 저녁과, 즉 하루 왼종일, 늘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늘이라는 새로운 의미, C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용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자, 둘 이상의 어휘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구성 단위처럼 인식되면서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말을 우리가 관용 표현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가 얇다.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귀가 얇아요. 아, 쟤 진짜 귀가 얇아. 그 경우에 보세요. A는 귀고요. B는 얇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정말 귀라는 의미와 얇다라는 의미가 합쳐지면 그 뜻이 나올까요? 걔는 정말 얇어. 다른 애들보다 얇아서 막 속에 핏줄이 다 보여. 이런 의미 아니죠. 이 경우에는 뭐예요? 남의 말에 잘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줏대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역시 이 경우에도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관용 표현은 바로 이런 A 플러스 B가 A, B가 아니라 A 플러스 B가 C가 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관용 표현들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된 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2012년도 수능에 나왔던 그런 문제였죠. 자, 물론 형식이 고정된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A 플러스 B가 A, B가 아니라 바로 C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 자, 그래서 합성어의 경우에서 간혹 또 이렇게 관용 표현의 경우에서 이렇게 A 플러스 B가 A, B의 의미가 아니라 C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 두 가지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번에 2012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 선생님이 한번 보라고 거기다가 넣어놨죠. 이 경우에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무거운 짐, 뭐 무거운 침묵 이런 식의 예들이 나와 있어요. 자, 무거운 짐 같은 경우에는 짐이 무겁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가벼운 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거운 침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이거는 관용 표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자, 보세요. 무거운 침묵이 무거운 짐처럼 짐이 무겁다. 이런 식으로 얘도 침묵이 무겁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아, 침묵이 무거워.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가벼운 짐이 있듯이 침묵도 무거운 침묵이 있으면 가벼운 침묵이 있나요? 그것도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특수하게 사용되는 그런
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연어관계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이 뭐 이 단어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이 개념이 뭐다! 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을게요. 중요한 거는 뭐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플러스 B가 C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침묵이 정말 침묵이라는 뜻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겁다, 질량이 많이 나간다, 오 무거워. 자, 이런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죠. A 플러스 B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적이 흐르는 상태가 매우 심하다라는 C라는 일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점,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형식이 고정되어서 침묵이 무겁다 이런 식으로 못하고 또 가벼운 침묵 이런 식으로 대체가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좀 더 끼어 들어간 게 바로 이 연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얘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여전히 합성어와 관용 표현의 경우, 특히 관용 표현의 경우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오늘 어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 그리고 문제들을 제시를 해줬어요. 120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 답 뭐 알려줄게요. 자, 합성어 같은 경우에 2번 옷차림. 자, 그 다음에 이 관용 표현 같은 경우, 관용 표현이 아니구나. 자, 거기 2012년 수능 연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 4번. 뜨거운 눈물, 새파란 젊은이에요. 자, 왜 그게 답인가? 나머지는 왜 답이 안 되는가? 이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답이 몇 번인지를 아는 것 자체로는 하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설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한번 언신들에게 도전을 해봅시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언신들아, 다이어. 이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하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지 우린 안다. 우린 알아요. 언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A 플러스 B가 A, B가 아니라 C가 되는 얘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만이라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서 꼭 기억을 해두신다면 여러분 언신들 부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어법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어법에서도 역시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